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5살 민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4살 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날 밤의 일은 지금도 생생해요. 임신 8개월이었던 제가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저는 제 남편이 망치와 드라이버로 금고를 부수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제 결혼 예물과 폐물이 들어있던 금고를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가 부수고 있는 건 금고만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 그 자체였다는 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 전에 중견 제약회사 기획팀에서 일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연봉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부모님께서도 저를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외동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서두르지 않길 바라셨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러다 31살 때 회사에서 현수를 만났습니다. 현수는 저보다 2살 위였고 영업팀에서 일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회사에서 영업 실적도 상위권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어요. 저희는 회사 동호회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현수는 제게 정말 잘해줬어요. 퇴근하고 나면 늘 먼저 연락했고 주말마다 데이트 계획을 짜왔어요. 제 생일에는 깜짝 이벤트도 준비해줬고요. 그때는 정말 제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현수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무릎 꿇고 반지를 꺼내 보이던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그래 라고 대답했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양가 어른들도 모두 좋아하셨어요. 현수는 첫인상이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문제가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서울 변두리지만 깨끗한 투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죠. 당시 전세금이 2억 정도 했어요. 그때 현수가 처음으로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돈으로 제 명의로 집을 계약하면 안 되냐고요. 자기는 당장 목돈이 없으니 나중에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자기 명의로 된 집을 또 장만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때는 사실 그게 이상한 제안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결혼하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현수가 계속 설득했어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은 이렇지만 2년 안에 꼭 자기 명의 집을 마련하겠다고 장인어른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요. 결국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고 아파트는 제 명의로 계약했어요.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전혀 몰랐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양가 친지들만 모여서 조촐하게요. 시댁에서는 금반지랑 금목걸이를 예물로 주셨어요. 요즘 시대의 금 폐물이라니 좀 구식이다 싶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손수 골라주신 거라고 하셔서 고맙게 받았어요. 당시 시세로 한 300만 원어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신혼 초반은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하며 살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현수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느낀 건 돈 문제였어요. 현수는 자기 월급을 따로 관리했어요.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 정도만 제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썼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각자 벌고 각자 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수는 제 월급 사용 내역은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왜 이달에 카드값이 많이 나왔냐? 친구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얼마를 썼냐? 화장품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현수가 제 카드까지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돈을 너무 펑펑 쓴다면서요. 그때 처음으로 크게 다퉜어요. 저도 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제 소비까지 간섭하냐고요. 그때 현수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돈을 물 쓰듯 한데. 그래서 집안이 망하는 거래. 당신도 조심해야 해. 그 말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뭘 얼마나 썼다고 그러는 건지.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가끔 옷 사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전부였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 얘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 우리 엄마 생각에는 이래야 한대. 항상 시어머니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거예요. 결혼 1년이 지나면서 현수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정말 극진했어요. 한 달에 2~3번은 꼭 시댁에 가야 했고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었죠. 과일, 고기, 건강식품. 한 번 갈 때마다 최소 20만 원은 들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는 더 큰 문제였어요. 현수가 제게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용돈으로 드린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0만 원이면 제 월급의 거의 절반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드려야 하냐고 물었더니 현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네 집에서 아파트 전세금 다 냈잖아. 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매번 죄송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보답해야지. 며느리 노릇 좀 제대로 해. 며느리 노릇. 그 말이 정말 싫었어요. 저는 현수의 아내이지 시댁의 며느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는데. 게다가 그 아파트는 제 명의였어요. 현수가 요청해서 그렇게 한 거였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저를 압박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참았어요.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싶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 2년 차쯤 제가 임신을 했어요. 처음엔 너무 기뻤어요. 현수도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회사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퇴사를 하고 나니 제 위치가 확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제 수입이 없으니까 현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당신은 돈도 안 버는데 집안일은 제대로 해야지. 밥은 왜 이렇게 대충 하고 청소는 왜 이 모양이야?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마. 임덧으로 속이 뒤집히는데 요리를 어떻게 해요? 누워있기도 힘든데 청소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현수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입덧이 좀 나아진 임신 5개월쯤 산후조리 문제가 나왔어요. 현수는 제가 당연히 산후조리원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비용을 알아보니 2주에 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아기용품 사는 데 쓰고 친정 엄마께서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외동딸이라 절 정말 아끼세요. 임신 소식 들으시고는 당신이 와서 산후조리 다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수가 반대했어요. 장모님이 우리 집에 2주 동안 계신다는 게 부담스럽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도와주러 오시는 건데 왜 우리가 돈까지 드려야 해.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하면 되지. 저는 화가 났어요. 제 엄마가 2주 동안 밤낮으로 저랑 아기를 돌봐주실 건데 그게 공짜로 당연하게 받아야 할 일이냐고요. 최소한의 감사 표시로 현금이라도 드려야 한다고 했죠. 결국 현수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하지만 금액에서 또 티격태격했어요. 저는 3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현수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남의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건데 오히려 숙식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300만 원으로 합의를 봤어요. 저는 그 돈을 제 명의의 예금에서 미리 빼놓았어요. 출산 후 엄마께 드리려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임신 7개월쯤 현수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업 실적이 안 좋았나 봐요. 현수는 집에 오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한테 짜증을 냈어요. 밥이 맛없다, 집이 지저분하다, 임신했다고 너무 빈둥거린다. 온갖 트집을 다 잡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현수가 제게 이상한 얘기를 꺼냈어요. 민지야, 우리 결혼 예물이랑 폐물 있잖아. 그거 지금 안 쓰고 있잖아. 그냥 금고에 넣어뒀으니까 그거 좀 팔면 안 될까? 왜 갑자기 그걸 팔자고 하냐고 물었더니 회사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 어머니한테도 용돈을 좀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건 결혼할 때 시댁에서 주신 예물이고 제가 아기한테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었거든요.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왜 그걸 팔아야 하냐고요. 현수는 제 대답에 굉장히 불쾌해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저한테 말도 안 걸고 며칠 동안 냉전이 이어졌어요. 임신 8개월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배도 많이 불러서 뒤척이기도 힘들었죠. 그래도 일찍 잠들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처음엔 꿈인가 싶었는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거실 쪽에서 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도둑인가 싶었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실 한쪽에 현수가 쪼그리고 앉아서 제 금고를 부수고 있었어요. 손에는 망치와 드라이버를 들고요. 금고 자물쇠 부분이 이미 반쯤 망가져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현수는 깜짝 놀라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서더니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어요. 민지야, 놀랐지? 미안해. 오해야. 이건 오해야. 무슨 오해냐고, 지금 내 금고를 부수고 있잖냐고 소리쳤어요. 현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제가 자꾸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금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이렇게라도 열어야 했다고요. 폐물만 좀 꺼내서 잠깐 쓰고 다시 살 거였다고요. 잠깐 쓰고 다시 산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몰라요. 금값은 매일 변하는데 다시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게다가 그건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게 정말 급하게 필요한 돈이면 나한테 제대로 얘기하고 같이 의논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이렇게 도둑처럼 몰래 훔쳐가려고 하냐고요. 그러자 현수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니 저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김민지. 내가 뭘 훔쳐. 이건 우리 집 재산이야. 우리 엄마가 준 거고 내가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넌 이 아파트를 내 명의로 가져갔잖아. 나는 이 결혼에서 손해만 봤어. 이 정도는 내 몫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현수가 아파트명의 문제로 불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 정도로 심각한 원망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말에는 더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현수는 저를 동등한 배우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자기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상대로 봤고, 그래서 자기도 뭔가를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혼이 거래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결혼은 끝났다는 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바로 받으셨어요.
저는 울먹이면서 지금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곧장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는 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전직 경찰관이셨거든요. 30년 가까이 경찰로 일하시다가 몇 년 전에 정년 퇴직하셨어요. 현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현수는 다급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지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장인어른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현수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현수가 문을 열었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봤어요. 아버지께서 망가진 금고를 보시고 현수를 쳐다보시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 있었어요. 현수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현수는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지금 변명 듣고 싶지 않다. 민지 어디 있어? 저는 방에서 나갔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시고는 안쓰러운 표를 지으셨어요. 제가 임신 8개월인 배를 안고 울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아빠가 다 해결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수한테 말씀하셨어요. 현수야,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라.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밤은 내가 나가라. 민지는 여기 있고. 현수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황급히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집을 나가면서도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주무시며 저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뱃속의 아기는 어떡하나?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저희 친정으로 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현수와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께서 현수한테 물으셨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현수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빚도 좀 생겼다고,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랑 용돈도 드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 마누라 금고를 부술 생각을 한 거냐? 그것도 임신한 마누라 몰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셨지만 참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결혼은 계속할 수 없다고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이혼하고 싶다고요. 현수는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어머니도 놀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상하셨던 것 같았어요. 민지야, 내 뜻이 그렇다면 아빠는 지지해. 하지만 지금은 임신 중이잖니. 출산하고 몸조리 끝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아.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지금 당장 이혼 절차를 밟기에는 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은 출산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현수는 저희 집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저는 친정으로 가서 지냈고 출산 준비를 했어요. 현수는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뻔한 얘기만 할 게 뻔했으니까요. 임신 9개월이 되던 어느 날 현수의 어머니가 저희 친정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셔서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울먹이셨어요. 현수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지야, 우리 현수가 너무 철이 없었어. 엄마가 잘못 키웠나 봐. 그래도 애 아빠잖아. 아기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결정은 이미 확고하다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현수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제가 본 건 도둑의 모습이었어요. 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배우자로 존중하지 않았고 저희 결혼을 거래로 봤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현수가 금고를 부순 사진도 찍어뒀고 망가진 금고도 증거로 보관했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재산 침해와 정신적 학대로 유책 사유가 인정될 거라고요. 드디어 출산일이 왔어요. 진통이 시작됐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현수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출산은 힘들었어요. 12시간이 넘게 걸렸고 제 체력은 바닥이 났어요. 하지만 아기를 처음 봤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 제 아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제 가슴에 안겨주셨을 때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였어요. 이 아기한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현수와 다시 합치지 않겠다고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당당한 싱글맘으로 사는 게 이 아이한테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현수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간호사들이 막았지만 현수는 기어이 병실까지 들어왔어요. 현수는 아기를 보더니 울었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질게.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고 당신은 양육비만 내면 돼. 아기는 내가 키울 거야.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화를 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아들이야. 내가 왜 못 키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금고 부순 사람이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임신한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한테 내 아들을 맡길 수 없어. 현수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병실을 나갔어요. 그게 현수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했어요. 엄마가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저는 그 300만 원을 엄마께 드렸어요. 엄마는 처음엔 받지 않으시려 했지만 제가 꼭 받아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산후조리를 하면서 저는 이혼 소송 준비를 계속했어요. 변호사와 수시로 통화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현수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들은 저희가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기를 바랬어요. 재산 분할도 최소화하고 양육권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재판 이혼을 원했고 현수의 잘못을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싶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날 밤의 일을 법정에서 진술했어요. 현수가 임신 8개월인 저 몰래 한밤중에 금고를 부수려 했던 일. 그리고 그가 한 말들. 모든 걸 낱낱이 밝혔어요.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현수 측 변호사는 그건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변론했어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배우자의 재산을 훔치려 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임신 8개월인 아내를 그런 식으로 배신한 것은 명백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존중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 통제와 압박을 가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현수의 다른 문제들도 드러났어요. 그가 제 카드 사용 내역을 지나치게 통제했던 것, 시댁에 과도한 금전적 지원을 강요했던 것, 그리고 제 친정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것들이요. 증인으로 저희 부모님도 출석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날 밤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증언하셨어요. 망가진 금고와 당황한 현수의 모습을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수는 몇 번이나 합의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재판부는 현수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혼이 인정됐고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저에게 70%, 현수에게 30%로 결정됐어요. 양육권은 제게 전적으로 주어졌고 현수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어요. 현수는 항소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테고 이길 가능성도 없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아기를 위해 저축했어요. 아들이 돌이 지나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 일을 했어요. 시간은 자유로웠지만 수입이 불안정했죠. 그래도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자 저는 정규직을 알아봤어요. 몇 군데 면접을 보다가 한 중견 기업의 홍보팀에 합격했어요. 연봉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현수는 약속대로 양육비를 보내고 있어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아마 법원 명령이 두려운 거겠죠. 면접 교섭권은 한 달에 한 번인데 처음 몇 달은 찾아왔다가 이제는 거의 오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현수가 아들을 만나지 않는 게 더 마음 편해요. 아들이 커서 아빠를 찾으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아빠가 없다는 걸 잘 모르니까요. 아들은 지금 4살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친구들도 많아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혼자 키우지만 외롭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자주 와주시고 친한 언니들도 많이 도와줘요. 가끔 밤에 아들이 잠든 얼굴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임신 8개월에 금고 부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던 그날 밤.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만약 그날 제가 현수를 용서하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현수의 통제 아래서 시댁 눈치 보면서 제 자존감을 깎아먹으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용기를 냈어요. 임신 중이었지만 이혼을 결심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요즘 주변에서 재혼 얘기도 나와요.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아들과 저 둘이서 충분해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아들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혼자 결정해야 할 때, 그럴 때는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불행한 결혼보다는 홀로 서는 게 100배 낫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상대방을 잘 관찰하세요.
돈에 대한 태도, 부모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연애할 때는 다 잘해줘요. 하지만 진짜 모습은 결혼하고 나서 보이는 법이에요. 특히 재산 문제에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당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해요. 그런 사람은 결혼 후에 반드시 그것을 문제 삼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했는데 불행하신 분들께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배우자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한다면, 당신을 정신적으로 학대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특히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이라고 해서 참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단호해져야 해요. 아이는 불행한 부모 밑에서보다 행복한 한부모 밑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막막했죠. 하지만 해보니까 할만해요. 물론 힘들어요. 일하고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들 얼굴 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동력이에요. 요즘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공원에 가는 거예요.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 가서 놀아요. 그네도 태워주고 미끄럼틀도 같이 타고 모래놀이도 해요. 지난주에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랑 사는 게 제일 좋아.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는 아빠가 없다는 걸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충분히 행복해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완벽한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본질이요. 저는 이제 35이에요. 아직 젊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아들이 크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고 사춘기가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혹시 아들이 아빠를 찾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을 해요. 만약 현수가 그날 밤 금고를 부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불행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건은 저한테 축복이었을지도 몰라요. 제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었으니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혼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제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싱글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내고 있어요.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한테 아빠가 없다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 있겠지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아이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또 혹시라도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서둘러 재혼하면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될 수 있어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아니면 혼자 사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가며 살아요. 올해 안에 저축 목표 달성하기, 아들 유치원 보내기, 제 취미 생활 하나 만들기. 이런 것들이요. 이런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면서 성취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게 모여서 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제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혼자 육아하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현수와 살 때보다 100배는 행복해요. 그때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현수 눈치 보고 시댁 눈치 보고 돈 쓰는 것도 조심하고 제 집에서 살면서도 제 집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작은 원룸이지만 완전히 제 공간이에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아들이랑 둘이서 소파에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만화 보는 것도 주말 아침 늦잠 자는 것도 다 제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제 사연이 길었죠.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거나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특히 아이가 있다면 더 망설여지죠. 하지만 때로는 끝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금고를 부순 남자. 그게 제 전 남편 현수였어요. 하지만 그는 금고만 부순 게 아니었어요. 제 신뢰를, 제 결혼을, 제 사랑을 부쉈어요. 그래서 저도 부쉈어요.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어요. 그리고 그 파편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불행한 관계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